2003년 9월 24일 수요일 이영애 30세 씨는 아침 일찍부터 생신을 맞은 서울 시아버님에게 축하 인사차 전화를 드렸으나 아무도 받지 않았다. 의사인 남편과 지방에서 지내느라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전화 통화마저 안 되자 마음이 편치 않았다. 1훈이 넘었지만 젊은이 못지않게 건강하셨고 평생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몸 관리를 잘해오신 터라 그저 전화선에 문제가 생겼거니 하고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어디 가신다는 말씀도 없었는데 생신날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영애 씨는 남편에게 빨리 퇴근해서 올라가 보자고 퇴근하고 서둘러 서울 갈 준비를 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강남구 신사동 주택가 부모님 댁에 도착한 영애 씨 부부는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자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인기척이 없는 집 안 공기는 싸늘했고 불까지 꺼져서 어두컴컴했다. 시부모님을 부르며 안방문을 여는데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불을 켜보니 참아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영애 씨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그대로 주저앉았고 뒤따라온 남편 역시 넋을 잃었다. 노부부는 머리가 깨어진 채 잠옷 바람으로 엎어져 있었고 이불과 방바닥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형사들은 출입문이 잠겨있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으며 뒤진 흔적은 있으나 거액의 현금과 귀금속들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는 면식범에 의한 원한 관계나 가족 갈등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피해자 주변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요원들의 현장 감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시아버지 이진수 73세 씨는 머리에 둔기로 5차례 공격을 받고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을 심하게 입은 것이 사인이었고 목과 팔에도 칼에 찔린 상처와 골절상이 발견되어 방어와 저항을 한 흔적이 역력했다. 시어머니 이숙진 67세 씨는 같은 둔기로 머리에만 3번의 공격을 받았는데 정수리 부근에 집중되었고 다른 부위에는 공격받은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혀 저항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공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망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정오 사이로 추정되었고 희미한 구두 뒷국 자국과 지문, 모발 몇 점 등 증거도 일부 수거되었다. 2003년 10월 9일 목요일 은퇴 후 소일거리 사마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는 고상수 61세 씨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근무하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 북한산 자락에 있는 집으로 왔다. 저녁 6시 반이었다.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집에 전화해도 신호만 갈 뿐이었다. 여든이 넘은 노모와 장애인 아들을 돌보느라 집을 비우는 일이 없는 아내가 웬일인가 싶었다. 급한 대로 담을 넘어 들어가 거실에 스탠드 불을 켜니 아내가 벽난로 옆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 보았지만 이미 싸늘해진 시신이었다. 놀라고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데다 윙윙거리는 머릿속은 정리가 안 돼 잠시 멍하니 있다가 무의식적으로 전화기로 112를 눌러 신고를 했다. 전화를 끊고는 어머니와 아들이 생각나 목이 터져라 외쳐 부르며 온 집안을 헤매다녔다. 아들 34세 지체장애는 2층 방문 앞에, 노모 82세는 현관 앞 화장실 입구에 숨져 있었다. 머리가 깨져서 온 바닥이 핏물로 흥건했다.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 경찰서 형사들은 출입문이 잠겨 있었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으며 뒤진 흔적은 있으나 거액의 현금, 수표와 귀금속 등이 그대로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면식범에 의한 원한 관계나 가족 갈등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피해자 주변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요원들의 현장 감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피해자들은 둔기로 얼굴과 머리에 여러 차례 가격을 당했으며 두개골 골절과 뇌손상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에서는 뚜렷한 발자국이 채취되어 곧바로 신발 종류와 제조 회사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검색 작업에 들어갔다. 언론에서는 신사동 사건과 한데 묶어 부유층 노인 연쇄살인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경찰에서는 서로 다른 개별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공포가 확산되지 않도록 경계했다. 강남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의 각기 차려진 수사본부에서도 서로 다른 사건으로 보고 피해자 주변과 인근 지역 불량배, 강절도 전과자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두 사건을 비교 분석한 서울경찰청 범죄분석반은 범행 시간과 수법, 흉기, 피해자의 나이, 피해 주택의 위치와 구조 등 동일한 부분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조심스럽게 동일범에 의한 연쇄범죄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2003년 10월 16일 목요일
지병 치료를 위해 장인을 모시고 병원에 갔던 최용준 36세 씨는 오후 1시경 삼성동 처갓집에 돌아와 초인종을 눌렀다. 그런데 아무리 눌러도 응답이 없었고 소리쳐 불러봐도 대답이 없었으며 전화도 받지 않았다. 마침 장인도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처남에게 전화하고 기다려야 했다. 마침내 처남이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비릿한 냄새가 훅 끼쳤다. 장모 유지혜 69세 여사가 화장실 바닥에 엎어져 피를 잔뜩 흘리며 의식을 잃은 채 신음하고 있었다. 119 구급차를 불러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린 터라 뇌손상이 심해 희망이 없는 상태였다. 역시 둔기에 의한 두부 및 안면부 다발성 손상이 원인이었다. 밤 1시 45분경 유 여사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숨을 거두었다. 한편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형사들은 앞선 두 사건을 의식해 더욱 신중히 현장 관찰을 시도했다. 역시나 출입문이 잠겨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뒤진 흔적은 있으나 현금과 귀금속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지만 집 뒤쪽 담장 안과 밖에서 다량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면식범이나 가족이 아닌 외부인의 침입이 있었던 흔적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다. 뒤에 도착한 과학수사반의 현장 감식 결과 같은 발자국이 안방과 거실, 화장실에서도 발견되었고 구기동 사건 족적과 비교해보니 일치했다. 동일범이 분명했다. 서울경찰청은 물론 경찰청 전체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돌입했고 사건과 수사 내용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가 하달되었다. 언론 보도는 연쇄살인임을 기정사실화하기 시작했고 경찰이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한 채 엉뚱하게 피해자 가족과 주변 인물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괴롭힌다고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한 일선 경찰관이 한 건만 더 발생하면 잡을 수 있다. 며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길 바라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작은 소동이 일기도 했다. 여론의 압박과 경찰의 검문 검색 및 수사망이 강화되면서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수사에 큰 진전도 없었다. 그러나 삼성동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난 2003년 11월 18일 화요일 역시 주택가에 담과 마당이 있는 해화동 양옥집이었다. 약사인 오혜란 62세 씨는 아침 9시 50분경 약국에 출근해서 한창 일을 보던 12시 50분경에 보일러 기사의 전화를 받았다. 애프터 서비스 의뢰를 받고 왔는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다는 항의성 전화였다. 간병인 겸 파출부 아주머니가 거동이 불편한 팔순의 시아버지 혼자 놔두고 낮잠을 자거나 손자를 업고 동네에 산책 나간 모양이었다. 착하고 성실해서 늘 식구처럼 지냈던 아주머니가 그럴 리 없어 이상해 하면서도 일이 바빠서 그러려니 했다. 한창 바쁜 시간을 넘긴 오후 3시경 집에 들른 오 여사는 여전히 초인종에 응답하지 않는 아주머니에게 화가 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러나 집안에는 온통 연기가 자욱해 앞이 보이지 않았다. 연기를 헤치고 시아버지의 방문을 여니 바닥에 피만 흥건하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갓난아기인 손주가 있는 작은 방문은 잠겨서 열리지도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침대 위에는 시아버지가, 방바닥에는 간병인 아주머니 53세 가불에 탄 채 누워 있었다. 갓난아기는 이불과 포대기에 겹겹이 쌓인 채 아무 상처도 없이 옆방 소파 위에 누워 있었다. 현장을 관찰한 동대문 경찰서 형사들 중 일부는 사체에 불을 지르고 지하실에 있던 곡괭이와 골프채 등을 가져다 금고를 부수려 한 흔적 등이 신사동, 구기동, 삼성동 사건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번 사건은 연쇄살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장을 감식한 현장 요원들과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들은 분기에 의한 두부 및 안면부 다발성 손상과 두개골 함몰 및 뇌손상 등 공격 방법과 흉기가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거실과 복도에서 발견된 발자국 역시 신사동을 제외한 이전 두 사건과 일치했다. 사망 추정 시간도 오전 10시에서 12시 이전 세 사건과 같았다. 피해자 집 주변을 수색해던 경찰은 인근 건물 입구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녹화된 테이프를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다행히 테이프를 틀자마자 범행을 마치고 피해자의 집 옷장에 걸려있던 점퍼를 걸쳐 입은 채 유유히 걸어내려가는 범인의 뒷모습이 찍힌 화면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 영상으로 범인의 키가 168cm라는 것과 20-30대 후반의 남자, 그리고 족적 검색에서 찾은 K제화 비캐주얼화를 신고 다니는 사람을 찾는다는 수배 전단을 전국에 배포했다. 공교롭게도 주택가 부유층 노인 연쇄살인 사건 발생 지역의 이름 부자가 모두 같은 자음으로 시작하다 보니
한간에는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 ABC 살인을 모방한 가나다 살인이라는 풍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즉, 신사동, 시옷시옷, 구기동, 기역기역, 삼성동, 시옷시옷, 해화동, 히읗히읗 이기 때문에 다음 사건 역시 같은 자음으로 구성된 명칭을 가진 동네에서 발생할 거라는 예측도 제기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해화동 사건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2004년 2월 11일 정오 무렵 분당 정자동의 고급 아파트에서 8순의 부유층 노인이 분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강타당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예전 사건들과 틀린 점이 많았다. 첫째로 주택가가 아닌 고층 아파트였고, 둘째로 사용된 둔기가 훨씬 작았다. 셋째로 발견된 발자국의 크기와 모양이 달랐다. 넷째로 신용카드 등 금품이 없어졌다. 결국 이 사건은 한 달이 채 안 된 3월 4일 범인이 검거되었다. 증권사 직원이 고객을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면식범에 의한 금품을 노린 살인이었다. 서울 주택가 부유층 노인 연쇄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식어가던 2004년 봄,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심야에 귀가하던 여성들이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괴한에게 칼로 마구 찔리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마침 경기 남부 연쇄살인 사건을 영화화한 살인의 추억이 화제가 되던 때라 언론에서는 서울판 살인의 추억이라며 연일 자극적인 보도를 했고, 일부 언론은 3건 중 2건이 목요일에 발생했고 그 중 비오는 날이 있었다는 점을 과장하여 비오는 목요일 밤의 괴담이라고 기사를 실었다. 서울 서남부 여성 연쇄 피살 사건. 2004년 2월 26일 새벽 5시 신림동 방학을 이용해 서울 할머니 댁에 올라와 있던 여고생 18세. 새벽에 일 나가는 할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오던 길에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괴한에게 칼로 10여 차례 찔렸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평생 후유증이 남는 중상. 2004년 4월 22일 새벽 3시 고척동 친구 집에 갔다가 귀가하던 여대생 20세. 자신의 집 현관에서 문에 열쇠를 고사둔 채 사망한 채로 발견됨. 칼로 가슴과 다리 등 6군데를 찔림. 2004년 5월 9일 새벽 2시 대방동 보람의 공원.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전철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던 여대생 22세. 갑자기 나타난 괴한에게 칼로 10여 차례를 찔려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과다 출혈로 사망. 일부에서는 노인 연쇄 피살 사건과의 연관성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범행 시간, 장소, 대상, 방법, 흉기 등이 전혀 달라 동일범의 소행으로 볼 여지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두 종류의 연쇄살인이 한꺼번에 발생했고 범인은 오리무중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민심은 심리적 공황 일보 직전까지 와 있었다. 해화동 사건이 발생한 지 2달 후인 2004년 1월 20일 아침 7시 반 신촌에 있는 찜질방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수면실에서 잠자던 손님의 옷장 열쇠가 없어져 확인해보니 누군가 열쇠를 훔쳐 지갑에 있던 현금과 상품권 등 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간 것이었다. 몇 시간 전인 새벽 4시에도 비슷한 도난 사건이 발생했던 터라 종업원이 탈의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옷장을 열고 돈을 꺼내간 손님의 얼굴을 기억했다. 경찰이 출동했고 용의자를 붙잡았다. 이름은 유영철, 절도 등 전과범이었다. 이 용의자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에게는 20만 원을 줄 테니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합의를 종용했고, 연행하던 경찰관에게는 화장실에 가자고 하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했다. 결국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경찰은 용의자 유영철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 지구대로 연행했고, 유영철은 목격자 진술을 듣느라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풀고 도주했다. 경찰에 쫓기던 유영철은 3층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다 다시 붙잡혔다.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데다 찜질방 종업원의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고 도난 당한 금액이 1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유영철은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다. 10만 원이라는 소액 절도 혐의를 받고 범행을 부인한 상태에서 수갑을 풀고 도주극을 벌이는 범인의 이상행동에 주목하지 않은 경찰과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조인들의 성의 없는 판단이 초래할 엄청난 비극을 과연 짐작할 수 있었을까? 한국 범죄수사 역사에서 천추의 한으로 남을 만한 순간이었다. 2004년 2월 6일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 서울 외국어대 인근 이문동의 한 골목길.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을 서두르던 의류상가 직원 전효실 25세 씨는 누군가와 마주쳤고 가슴과 팔 등 5군데를 칼에 찔려 몸부림치다 가까이 있던 중국집 문을 밀고 쓰러졌다. 한창 배달 준비를 하던 중국집 주인은 갑자기 피를 흘리며 들어와 쓰러진 여성에게 다가가 괜찮냐며 말을 시켜봤지만 신음소리만 흘릴 뿐이었다. 112 신고 후 5분 만에 경찰이 도착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피해자는 사망하고 말았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금품을 가져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치정이나 원한 관계에 의한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2004년 4월 14일 새벽 1시 50분경 인천 월미도 바닷가 가까이 있는 석유가게 주차장에 있던 승합차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아올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은 인근 석유 저장고로 불길이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겨우 불길을 잡고 진화에 성공했는데 불이 꺼진 차 안에는 시체 한 구가 발견되었다. 놀랍게도 시체는 양손목이 절단되어 없는 상태였고 온몸에 20여 군데 칼에 찔린 상처가 발견되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 머리에서 커다란 둔기로 얻어맞은 상처도 발견되었다. 나중에 밝혀진 피해자의 신원은 서울 황학동 도깨비 시장 노점에서 불법 시기나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는 남자 44세로 채권 채무나 원한관계 등 살해될 만한 주변 문제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살해되던 날 저녁 7시경 피해자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뒷골목에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인근 가게 종업원에게 목격되었다. 연초부터 부천에서 초등학생 2명이 실종된 후 사체로 발견되고 포천에서도 실종된 여중생이 피살된 채 발견되는 사건이 터지면서 실종 신고 접수 이후 경찰의 초동 조치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2월 17일부터 실종자 수사에 전념하는 100일 작전을 개시하겠다고 발표. 100일 작전이 한창이던 3월 24일 서울의 한 경찰서에 출장 마사지사로 일하던 20대 여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 밤에 손님의 전화를 받고 나간 이후 소식이 없어 걱정하던 동료가 신고한 것이었다. 실종자 수사에 전념하는 100일 작전 중이었지만 유흥 관련 업에 종사하는 20대 여성들은 종종 연락 없이 영업 장소를 옮기기도 하고 이를 그만두고 새 삶을 찾기 위해 종적을 감추기도 한다고 판단한 경찰은 일단 기다려보자며 신고자를 돌려보냈다. 6월 4일과 28일에도 비슷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유사한 방법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갔다. 몇 달 후 이 세 건의 실종 신고 중 단 한 건만이라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더라면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피해자를 단 몇 명만이라도 줄일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에 피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